미중 정상이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마약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언급했습니다. 미중 정상 만찬장에 미국 재계 거물이 총출동했습니다. 헤드 테이블은 한 자리에 우리 돈 5,200만 원에 달했지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연일 중진 용태를 압박하고 있는 이뉴한 혁신위원장과 내일 만납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의원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지금보다 더 내는 방식인데 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각각 7년, 16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편하게 모르는 거는 그냥 넘기고.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확보했다고 출제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예식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코로나로 미룬 결혼식이 몰린 데다 예식장 폐업이 는 탓인데 예식장 선점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예비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법원이 6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해 피해 시민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싱가포르와의 축구 중계로 뉴스나인이 늦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늘은 양해 먼저 구하겠습니다. 갈등을 빚던 두 강대국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회담 테이블에 마주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다뤄졌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관계 악화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군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고 마약과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먼저 가겠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견장인 파일롤리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합니다. 확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想改变对方也是不切实际，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 두 정상을 포함해 26명이 배석한 확대 회의. 총 4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 8월 이후 끊긴 군사대화 창구 복원과 양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o we're back to direct, open, clear, direct communications on a direct basis. 미국 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중국 정부가 펜타닐 제조 회사들을 단속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화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중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업무 오찬에서 캐롤라이나 황금살로 만든 필라프와 닭고기 구이를 즐긴 뒤 중국 화초로 꾸며진 파일롤리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다시 한번 회담 결과를 요약하자면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말자, 즉 현상 유지라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핵심적인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분명했습니다. 대만과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일단 헤어졌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중 대만 문제가 테이블에 오르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반드시 통일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대만 무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군사 행동을 할 조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国也不要赌中国输，不要干涉中国内政。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와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명확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It's clear
that we object to Beijing's non-market economic practices and that disadvantage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시 주석에 대해 지난 6월에 이어 또 독재자라고 칭했는데 중국 정부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the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유력 언론들은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만찬엔 세계적인 미국 기업의 CEO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 기업으로서도 중국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시장이고 중국 역시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죠. 만찬장 분위기는 이정민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만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집니다. 미국 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시 주석은 30분 동안 연설했는데 중국이 거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中国愿意同美国做伙伴做朋友 만찬 일반 좌석은 260만 원, 시 주석과 같은 주빈 테이블은 티켓값이 5,200만 원에 달했지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주빈 테이블엔 미국 대형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룹 창업자 스티븐 슈워츠먼,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최고 경영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등 금융계 큰손들이 자리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을 비롯해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엑손모빌, 화이자, 시티그룹, 보잉사 등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찬에는 빠졌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사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10년 중국에서 퇴출된 구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침체 등 유례없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국은 외자 유치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에이펙 회의 참석자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에이펙 최고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경을 넘는 세계 경제와의 연결을 강조했고 애플의 팀 쿡 CEO와는 별도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홍현주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의 한인 청년 100여 명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한국의 연구개발 정책을 바꿔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연구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지금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청년 연구자 지원 등에 집중돼 질적인 측면에선 개선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 유력 기업가와 석학 1,200여 명이 참여한 에이펙 최고 경영자 회의 기조연설에선 교역과 공급망, 미래 세대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했고 애플의 팀 쿡 CEO와도 별도 환담이 이뤄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저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팀 쿡 CEO는 자신의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협력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2달 만에 정상회담을 할 거란 전망과 함께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권 뉴스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인 위원장의 이른바 대통령 신호 발언에 김 대표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갈등이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자 두 사람이 내일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갈지 김아림 기자가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압박 중인 거취 문제도 당대표가 결단하겠다며 관여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 발언에 대해 혁신위는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에둘러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당 안팎에선 김 대표의 대응이 과한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권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인유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선 인유한 혁신위가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안을 포함한 3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혁신위의 치열한 논의와 발전적 방안에 대해 존중한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취지를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공관위에 넘길 것까지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의 갈등 기류에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내일 별도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선 갈등 봉합 수순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민주당의 분위기도 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방탄 정당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온 비명계 의원들이 정치 모임을 만들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탈당을 염두에 둔 첫 움직임이란 시각도 있지만 이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상황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인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정치 모임을 결성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을 포함한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달 안에 바뀌지 않으면 결단하겠다며 탈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하지만 친명계는 각자 도생하다 뭉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를 두고는 친명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선거에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당선되겠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순간 선거에 당이 망하거든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당대표가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자격과 도덕성을 심사하는 검증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위는 모든 후보자들을 예외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게 비명계의 시각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5달도 채 안 남았는데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선거 때 편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효성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래영 기자, 벌써 잊어버린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2019년 4월이었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었고 나머지 3당은 소수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민주당 역시 똑같이 만들면서 이 선거제 개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와서 다당제로 가자는 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의석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1대 총선에서 47개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6석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갔는데요.
두 당 모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돼서 이 양당 체제만 더 공고해졌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언급한 전국 비례신당처럼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신당이 난립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막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탄희 의원 안입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2년 안에 합당할 경우 국가 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내용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100억 원, 국민의힘은 90억 원가량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또 비례 후보를 안 낸 정당도 비례 투표 용지에 당명을 넣자는 안과 지역구 후보 수만큼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요. 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다수당에 일종의 불이익을 주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다른 편법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강제 조항을 둬서 위성정당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위성정당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방지법 역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인 선거법 개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성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어쨌든 비례대표 부분에서 이제 추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굴릴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결국 뭐 비례대표 문제는 거대 양당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또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하면 의석수를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2중 3중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더 가져가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나타난 거죠.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위성정당과 합당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비례대표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비판이 많았으니까 뭔가 개선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겁니다. 아직 시간도 뭐 충분히 있고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식 공매도 시장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냈습니다.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에 이은 후속 조치인 셈인데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더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런 만큼 주식을 빌리기 위해선 일정 금액의 담보 자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매도 담보 비율은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보다 15%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담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빌렸던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도 지금까진 기관과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개인과 동일하게 90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당정은 또 국내외 기관들의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적발 시 주식 거래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3, 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인 사건화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유사한 불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관 투자사의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해버리니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다만 공매도 시장 축소로 해외 자본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의 자세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표 때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었는데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두 가지 개혁안이 있는데 먼저 신유만 기자가 그 차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지금보다 7.5%포인트가량 높이는 안입니다. 이 안은 보험료율은 15%로 올리지만 소득 대체율은 조금 줄이는 방안입니다. 보험료율은 내 급여에서 얼마를 낼지,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내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를 의미합니다. 결국 일하는 조금 더 내지만 지금보다 많이 받는 내용을, 이 안은 훨씬 더 내고도 연금은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말하자면 기금 안정성에 무게를 둔 성격의 개혁안입니다.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까지 고려한 구조 개혁안이 먼저 마련된 뒤에 수치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에 대해 개혁안을 제시한 국회 민간자문위는 일단 수치만이라도 조정을 시작해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개혁 중요한데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서 좋은 연금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권고안에 그칠 뿐이라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된 두 가지 개혁안 모두 보험료 부담이 꽤 크지게 설계됐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연금 고갈 시기는 얼마나 더 미뤄지는지 이어서 황민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된 개혁안에 대해 시민들은 복잡한 반응입니다. 조금 더 내고 앞으로 그 미래를 보장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부담될 거예요. 월 소득 3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매달 내는 보험료는 현재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300만 원에 40만 원이면은 사실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납니다. 현재대로면 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되지만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 고갈 시점은 2062년, 15%로 오르면 2071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0% 소득 대체율 인상안은 현재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불안정을 생각해 봤을 때 좀 현 세대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연금특위가 총선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후배들 응원도 이어졌고 교실에는 마스크와 칸막이도 사라졌지만 이 시험이 주는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을 들어섭니다. 딸과 함께 시험장을 찾은 어머니는 부둥켜 안은 손을 쉽사리 놓지 못합니다. 다른 학부모도 아들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씁니다. 차분하게 물어본 거는 그냥 넘기고, 알았지? 큰 시험을 앞둔 고교 선배를 응원하기 위해 후배들도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에 모였습니다. 중압감에 눈물을 떨구는 자녀를 말없이 안아준 부모를 비롯해 시험장 앞은 애타는 염원들로 가득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을 앞두고 전국 곳곳의 시험장마다 긴급 수송 차량이 숨가쁘게 오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선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이 교문이 닫히기 직전 가까스로 입실에 성공했고, 전북 완주군의 60대 만학도는 버스를 놓쳐 경찰의 도움으로 전주 시내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시험 종료와 함께 줄지어 나온 수험생 모습에 고마워.
고생했어. 기다리던 부모는 얼싸안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시험장을 나선 수험생들. 수능 끝났다! 남은 입시 일정을 감안해 내일 하루만큼은 푹 쉬고 싶다며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올해 수능은 정부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이른바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변별력은 갖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수험생과 교육 전문가 말을 박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 얼굴에 후련하면서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어 영역이 문학도 어렵고 비문학도 어렵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은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문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그 킬러 문항에서 말하는 요소들이 없이도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충분히 그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다. EBS 강의를 하는 현장 교사단도 킬러 문항 없이 최상위권 학생들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국어와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고 수학은 비슷했다는 분석입니다. 절대적인 난도로 보았을 때 9월 모평보다 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가원은 20일까지 닷새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8일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실기 준비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 주말부턴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 전형이 시작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전은 올해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A매치이기도 했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보기 위한 팬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상암구장의 열기를 전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암 경기장.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우산을 쓴 팬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공에 쏠라고 아침 8시 반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축구 선수들 보려면 이 정도까지. 각자 응원하는 선수 유니폼을 입고 세리머니도 따라해봅니다. 일단 계속 쉬지 않고 응원하는 게 목청 터져라 계속 쉬지 않고 응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막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경기장으로 달려온 수험생도 있습니다. 4시 반에 끝나서 바로 뛰어왔어요. 긴장이 되었지만 이걸 보려고 열심히 더 보고 왔어요. 축구협회는 수험생 2,000명에게 무료 입장권을 나눠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시 반에 끝났거든요. 저는 한국사까지만 해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네 기다리다가 같이 지하철 타고 왔어요.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목의 첫 경기이자 올해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A매치인 만큼 이곳 상암 경기장 6만 6천석은 일찌감치 다 팔렸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우리 선수들이 슈팅을 날릴 때마다 팬들은 상암벌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였습니다.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둔 태국 전사들은 오는 21일 중국 원정에선 상대 텃세를 극복해야 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식약처 승인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 병원에 납품한 뒤 요양급여 100억 원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는 6,500명에 달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정형외과 수술을 마친 환자의 의무 기록입니다. 손상된 허리인대에 아킬레스건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정상 인대 조직을 반으로 자른 반쪽짜리였습니다. 아킬레스건은 통상 인대가 파열된 환자를 위한 수술용 인체 조직으로 거래되는데 80만 원이 넘는 정상 조직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하지 않은 절반짜리 조직을 사용한 겁니다. 기능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의사의 선택권에 제한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유통시킨 납품업체 대표 등 8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지난 7년간 국내에 유통시킨 반쪽 아킬레스건은 6,770개, 이식용 아킬레스건은 국내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수입해오는데 경찰은 이들이 아킬레스건 하나당 요양급여 150여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반쪽짜리를 납품한 뒤 요양급여 100억 원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아킬레스건 조직을 사용한 병의원은 전국 400여 곳으로
피해 환자만 6,5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수술받은 환자 명단을 건보공단에 통보해 요양급여 환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6년 전 수능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은 지역 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으로 판명났죠. 포항 시민들이 5년 전 정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포항 시민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당시 포항에 살았던 거주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위자료가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 사업이 원인인 촉발 지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 지진을 촉발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포항 시민들의 피해 보상 소송엔 5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포항 지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신청을 해줬기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가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이 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지진 당시 포항시 거주자에 한정됩니다. 두 차례 모두 겪었으면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었으면 1인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400억 원대로 추산했습니다.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내년 3월까지가 소멸시효라며 시민들의 추가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차례에 걸친 기나긴 변론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범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나머지 포항 시민 45만여 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면 위자료 지급 규모는 1조 원대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땅을 차명으로 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0억 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판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2심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남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해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부터 4차례에 걸쳐 350억 원어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땅 계약금 반환 소송이 벌어지자 이때 만든 100억 원어치 가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에게 속아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고 재판 증거로 사용될지도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샀다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년이 확정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재판도 다음 달 시작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익히 접하셨을 텐데요. 역설적이게도 예식장 부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폐업한 식장이 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미룬 결혼식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예비 부부들은 예식장 선점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박소희 씨는 이른 아침부터 전화 오픈런에 나섰습니다. 예식장 방문 상담 날짜를 예약하기 위해서인데 수백 통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60통 정도 가까이 했는데 그날은 실패를 했어요. 플래너님도 한 200통 정도 전화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약이 다 마감되고 나서 전화 연결이 가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기 있는 결혼식 시간대는 1년 전부터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될 정도라 예식장이 결혼 날짜를 정해준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됐습니다. 좋은 시간대 11시, 12시 이런 시간대는 한 군데밖에 안 남아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날에 하게 됐어요. 팬데믹 이후 문을 닫은 예식장은 늘었는데 결혼 수요는 살아나면서 예식장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2018년 전국 951곳이던 예식장은 현재 746곳만 남았습니다. 서울에서만 5년 새 40곳 가까이 문을 닫은 건데 결혼하는 커플은 매달 조금씩 늘어 올 들어 8월까지 혼인 건수는 작년보다 5.4% 늘었습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 비용도 5,073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나서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빌려주고 있지만 꽃이나 케이터링 등 예식장 장식 비용이 추가로 들어 큰 호응을 얻진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요즘 어딜 가도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음식점에서는 서빙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고객센터에서는 상담사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이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여러 날 손님이 묵는 방은 침대 시트를 매일 갈지 않는 호텔이 늘었습니다. 수건이나 물병이나 쓰레기 정도 청소 안 해주면 쿠폰을 드린다든가 옛날에는 무조건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다 청소했었는데 이제 이틀에 먹걸로 1에서 15% 정도 장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이른바 스킨플레이션입니다. 외식업계에선 손님이 직접 결제하는 키오스크가 이미 보편화됐고 한 식당에선 손님에게 물티슈로 식탁을 닦아달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료로 해주던 샴푸 서비스에 별도 요금을 받는 미용실이 많아졌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상담 인력을 줄인 기업도 많습니다. 야간에는 응대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다음날 해야 되는 것 그런 거 굉장히 불편하죠.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달리 물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이 세분화된 서비스 각각에 대해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모두 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가격 인상을 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품질은 나빠지는 이중고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대출금리 강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은행에 노예라느니 번 돈 은행에 다 갖다 준다느니 볼멘 소리가 쏟아지는데요.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오늘부터 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3.97%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상승세이자 올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픽스는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도 더 오르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0.15%포인트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5억 원을 빌렸다면 매달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약 6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생활비를 좀 아껴서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코픽스 상승세는 계속될 거란 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약 686조 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도 안 돼 2조 8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김포 서울통합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시에서 구로 바뀔 경우에 없어지는 혜택들, 예컨대 읍면 지역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나 농어촌 특례 전형 등을 앞으로 6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혜택 상실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거겠죠.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김포 시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6년간 완충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에게 급작스러운 통합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자치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좀. 우선 대학 입시의 농어촌 전형이나 읍면 지역의 세제 혜택 등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시는 자치구와 달리 자체적으로 도로와 철도, 교육, 상하수도 등의 도시계획을 포함한 14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6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특위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김포시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향후 구리와 하남, 고양을 포함한 다른 시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위 목표대로 김포 서울 편입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2026년 지방선거 때는 김포시장이 아니라 김포구청장을 뽑게 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이렇게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울 편입 논란 이후에 처음이자 넉 달 만의 공식 만남이었지만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이렇다 할 대화의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남의 분위기는 최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메가서울 논란이 불거진 뒤 첫 회동입니다. 이번 만남은 오늘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언론 브리핑도 양쪽으로 갈라져 진행될 정도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서울 편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총선 전에 편입 문제를 처리하는 건 무리란 입장이지만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 광역의회 동의를 얻고 또 법제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김동연 지사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게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회담에서 거론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와 대중교통 연계,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등의 현안은 상당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프로야구단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 모기업이 통 크게 세일하는 게 일종의 관례가 됐죠. 이번에는 29년 만에 우승한 LG가 주요 가전제품을 최대 29% 할인하는 우승턱을 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29년 만에 우승이니 29% 할인 가자. 우승과 함께 떠돌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현실이 됐습니다. LG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주요 가전제품을 최대 29%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브랜드샵에서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경품 행사와 함께 LG 트윈스 우승 엠블럼이 새겨진 한정판 이동식 스크린도 판매합니다. LG를 오랜 기간 응원하고 사랑해준 팬들과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인기 제품을 최대 71% 할인해 정가의 29%에 팔고 유플러스는 응모 행사를 통해 LG 트윈스 점퍼와 모자 등을 증정합니다. 마침 필요했던 가전이 몇 가지 있고 사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우승 기념해서 할인한다고 하니까 한번 구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야구팀의 모기업은 팬들을 위한 보답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SSG 랜더스가 우승했을 땐 신세계 계열사들이 일제히 할인 행사를 펼쳤고 2017년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했을 땐 기아가 자동차를 최대 12% 할인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지금 일본 도쿄돔에서는 APBC 아시안 프로야구 챔피언십이 진행 중입니다. 세대 교체를 표방한 우리 대표팀은 호주와 대회 첫 경기를 치렀는데 연장 10회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올해가 2회째인 아시안 프로야구 챔피언십은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아시아 4개 나라가 치르는 대회입니다.
24세 이하 또는 프로 3년차 이하 선수들로 구성됩니다. 대표팀 세대 교체에 관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 멤버들이 이번 대표팀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은 한국 야구의 대들보 문동주였습니다. 오랜만에 실전에 나선 문동주는 1회 폭투와 안타로 실점하고 6회 홈런 하나를 맞았지만 6회 투아웃까지 호주 타선을 잘 틀어막았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타선의 실타래는 2회 김영준의 적시타로 1대1 동점, 8회 김주원의 적시타로 2대2 동점 딱 2번 풀렸습니다.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장 10회 무사 1, 2루로 시작한 승부치기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삼진 더블아웃으로 실점 없이 10회 초를 막아낸 대표팀은 10회 말 대한민국 4번 타자 노시환의 깔끔한 좌전적 스타로 극적인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3월 WBC 때 호주에 일격을 당했던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이번에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 WBC 멤버 6명이 포함된 호주를 격파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일본과 대회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대학로 대표 소극장 학전의 명성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을 풍자해온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 전설의 무대가 이어져 왔죠. 그 학전이 33년 만에 폐관이 예고됐습니다. 아쉬워하는 관객이 많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0개 넘는 배역을 소화하는 배우는 단 11명. 대학로 대표 소극장 학전에서 최장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작품 지하철 1호선입니다. 1994년 초연 이후 IMF 전후 사회를 통렬히 풍자했고 설경구와 황정민, 조승우 등 명배우들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 시대에서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들이 저희 작품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하지만 학전이 김민기 대표의 건강 문제와 병역난을 이유로 내년 폐관하게 되면서 마지막일지 모를 운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학전에서 인생의 추억을 쌓았고 삶의 동반자를 만난 관객들도 이별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핑들더라고요. 네. 연애 때부터 지하철 1호선 한 3번 정도 갔는데 자유로움? 고 김광석과 들국화 등 공연 문화의 전설들이 꾸몄던 무대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정부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전에 조금 역사성, 상징성 좀 그런 게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할지. 멋대로 달리는 지하철 우리도 좀 쉬었다가 또 쉬다. 지하철 1호선의 운행이 계속될 수 있을지. TV조선 장동우입니다. We're caught in a trap. I can't walk around because I love you too much, babe. 50년 전 한국을 비롯한 36나라 15억 명이 즐겼던 공연입니다. 세계 최초로 위성 생중계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와이 무대입니다. We're taking the show to the world, Colonel. I ain't gonna disappoint those fans. If you want to book more dates, we could do an American tour. 하지만 엘비스는 월드 투어는커녕 해외 공연 한 번 못했습니다. 그를 평생 올감에 착취했던 매니저 때문이었죠. 불법 체류자에서 나갈 수도 돌아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가전 핑계로 엘비스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그나마 본토를 벗어난 공연으로 엘비스를 달랜 곳이 하와이였습니다. 매니저는 엘비스를 철저히 관리 통제했고 엘비스는 순종했습니다. 엘비스는 라스베이거스 호텔에 갇히듯 살면서 쇼 무대에 서다 숨졌습니다. 문장가 소동파가 명산 여산에 갔다가 깨달았습니다.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건 내가 여산 속에 있기 때문이지.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이 보일 텐데 좁은 곳에서
복닥복닥 지지고 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도 안 보인다는 경구처럼 말이죠. 민주당의 검사 찍어내기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비롯해 2명의 탄핵을 밀어붙이더니 다른 2 검사 탄핵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까지 벌써 5명에 이릅니다. 강경파가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당 지도부가 주워 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검사 2명의 이름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한 변호사가 진짜 검사를 조리돌림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죠. 민주당은 앞서 검사 20명을 수배령이라도 내리듯 공개해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가스라이팅이라도 단단히 당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대북 송금 사건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돼 총선 때까지 수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방탄국회, 방탄단식에 이어 또 하나의 기상천외한 방탄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의 빌미로 삼은 이유도 규개합니다. 누구에게 스키장을 예약해 줬다거나 접대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또다시 동문서답을 합니다.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끝모를 폭주를 보며 그때 그 말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11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탄핵 중독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제주 산지로는 대설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제주 산지로 최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예보돼 있고요. 전북 동부로도 최고 10cm 이상, 강원 산지와 충청, 전북 내륙으로도 2에서 7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1c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해안과 산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상 3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 아침까지도 반짝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